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깊고 깊은 한밤중에 달도 숨어버린 그 캄캄한 밤에 한양 성박 공동묘지 한복판에서 갑자기 불이 번쩍 켜졌습니다. 파란 불, 노란 불, 붉은 불이 무덤과 무덤 사이를 떠다니더니 그 한가운데서 커다란 웃음소리가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우하하하하하하하. 소름이 돋는 그 웃음소리에 근처 마을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무덤들 사이에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무서워서 숨은 것이 아니라 꼼짝없이 서 있었습니다. 28살 먹은 청년 선비 최진사댁 셋째 아들 최춘경이었습니다. 그 젊은 선비의 발목을 무언가가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선비 양반 어딜 도망가려고? 선비 발목을 잡은 것은 키가 두 길은 좋게 되어 보이는 덩치 큰 도깨비였습니다. 눈은 등잔불처럼 번뜩이고 이빨은 말뚝처럼 늘어져 있으며 몸에서는 불꽃이 춤을 추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도깨비였습니다. 최춘경은 이를 악물고 도깨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물론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 선비 발을 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 놓아주시게나. 도깨비가 피식 웃었습니다. 놓아주면 어쩔 거요? 선비나리? 내기를 하겠네. 그 순간 도깨비의 눈이 더욱 번쩍 빛났습니다. 호, 내기를? 도깨비라는 것이 내기를 좋아하기로는 세상에 견줄 것이 없다 했습니다. 내기를 하자고? 이 인간 선비가 나를 상대로? 하하하하하. 재미있구나. 도깨비는 발목을 놓아주는 대신 선비의 소매를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묘지 한가운데 커다란 돌 하나를 가져다 놓더니 거기에 두 사람이 마주 앉게 했습니다. 좋아, 선비 양반. 들어보세. 내가 지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단 하나라도. 무엇이든. 그러나 내가 이기면 도깨비가 선비의 얼굴 가까이 주둥이를 들이밀었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저 저승장부에 올려놓겠네. 알겠나? 최춘경은 침을 한 번 삼켰습니다. 알겠네. 자, 이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젊은 선비는 공동묘지 한복판에 와 있었던 것이며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길래 목숨을 걸고 도깨비에게 내기를 청하였던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최춘경이라는 선비는 경상도 안동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니 홀로 세 아들을 키웠습니다. 위로 두 형들은 일찌감치 장사 길로 나서서 제 밥벌이들을 하였지만 막내 충경이만은 어머니의 소원대로 글을 배우겠다며 한양으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충경이 한양으로 떠나던 날 어머니는 대문 밖까지 나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충경아, 어미가 줄 것이 없구나. 어머니는 흰 손수건 하나를
춘경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안에 엽전 단양 넣었다. 한 달 방세야.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든 해야 한다. 춘경이 손수건을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반드시 붙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다가 눈물 한 방울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잘 가라. 춘경아, 배 굶지 말고. 춘경이 고개를 숙이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등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오래 서 계셨습니다. 그 손수건은 춘경이 한양에 가서도 항상 품 안에 넣고 다녔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꺼내보면 어머니의 손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춘경아, 우리 집에서 너 하나만이라도 과거에 붙어 벼슬길에 오르면 우리 집안이 펼 수 있을 게다. 어머니의 그 말씀 하나를 가슴에 안고 춘경은 서울 북촌 쪽방에 새를 얻어 3년을 공부했습니다. 밥은 하루 한 끼, 등불 기름도 아까웠어. 달 밝은 밤에는 마루에 앉아 달빛으로 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춘경이 묵고 있던 쪽방의 주인이 하필이면 이 동네에서 소문난 욕심쟁이 강 부자였습니다. 강 부자는 방 새 한 푼도 때를 넘기면 2배로 받았고 쌀 한 톨 구워주고 10톨을 받아냈으며 가난한 이웃의 집이 불이 나거나 수해를 입으면 그 혼란을 틈타 땅을 헐값에 사들이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춘경이 얻은 쪽방도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억지로 차지한 방이었는데 하루는 강 부자가 춘경을 불러 앉히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라, 최선비. 내가 이 방에 든 지 벌써 3달이다. 그런데 방세를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으니 이번 달부터는 2배로 내거라. 춘경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아니, 처음 계약할 때 정하기를 3년 동안은 그 값으로 두기로 분명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강 부자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약속은 내 아들이 실수로 정한 것이라 취소되었다. 싫으면 나가거라. 춘경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짐을 쌓아 놓을 곳도 없고 당장 공부를 멈춰야 합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배를 내겠습니다. 강 부자가 씩 웃으며 나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강 부자는 한 달이 지나자 또 찾아와서 방세를 올렸고 또 한 달이 지나자 부엌 사용료를 따로 받아냈으며 또 한 달이 지나자 마당에 나무 한 그루가 자기 것이니 그네를 쓰는 값을 내라고 했습니다. 도무지 들을 수 없는 억지였지만 춘경은 갈 곳이 없었고 어머니의 소원이 있었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강 부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강채화였습니다. 강채화는 그 아비와 달리 마음이 맑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춘경이 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것을 담 너머로 보다가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어느새
날이면 날마다 담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선비님, 오늘은 무슨 책을 읽으셨나요? 오늘은 맹자를 읽었습니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것이라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깊은 말입니다. 저도 그 구절 좋아해요. 사람이 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르침대로라면 귀한 것은 신분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기울었지만 강채화의 아비 강부자는 딸이 가난한 선비와 가까워지는 것을 안 그날부터 아예 춘경을 집에서 내쫓으려 했습니다. 방세를 5배로 올렸고 밥 짓는 부엌도 못 쓰게 막았으며 하루는 하인을 시켜 춘경의 방 앞에다 쓰레기를 쌓아 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선비놈, 내 딸에게 눈독을 들이다니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라. 춘경은 쫓겨났습니다. 찜은 길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책 보따리는 빗속에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담아냈어 눈물을 글썽이며 바라보던 강채화가 조용히 담 밖으로 나와 흩어진 책들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선비님, 미안해요. 당신이 사과하실 일이 아닙니다. 저는 선비님을 좋아합니다. 춘경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변한 방 하나, 밥 한 끼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과거에 붙겠습니다. 반드시 붙어서 떳떳하게 아버님께 혼인을 허락받겠습니다. 기다려 줄 수 있겠습니까? 채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춘경 편이 아니었습니다. 갈 곳 없는 춘경은 성박 허름한 움막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그 움막은 겨울에 얼고 여름에 비가 새며 봄에는 뱀이 들어오는 비참한 곳이었습니다. 밥은 하루 걸러 한 끼였고 등불은 없었어. 그 좋아하는 공부도 제대로 못하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르고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되었습니다. 춘경은 이를 악물고 시험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글을 쓰다 손이 고바 떨리는 것도 참았고 배가 고파 눈앞이 어지러운 것도 참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기다리던 날 방이 붙었습니다. 춘경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낙방이었습니다. 춘경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3년째 낙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와 보니 강채화가 보낸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의 아버지가 다음 달에 저를 한양 북쪽의 부호 집 도련님께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선비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춘경의 두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춘경은 움막 앞에 오래 앉아 있다가 문득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발걸음을 옮긴 곳이 성박 공동묘지였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무덤 앞에 꿇어 앉아 춘경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무덤 사이에서 파란 불이 켜지더니 그 커다란 도깨비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 최충경이라는 선비가 왜 그 밤에 공동묘지에 있었는지를, 그리고 왜 도망가지 않았는지를. 이 선비는 이미 잃을 것이 없었기에 가장 무모한 결심을 한 것이었습니다. 도깨비가 돌 위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선비 양반, 내기라면 받아줄 수 있지. 근데 내기 종목은 내가 정한다. 그 대신 공평하게 3번 승부를 내서 내가 단 한 판이라도 지면 내가 진 걸로 인정하겠어. 어때? 충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도깨비가 손뼉을 탁 쳤습니다. 불꽃이 확 피어오르더니 두 사람 사이에 상 하나가 놓였고 그 위에 막걸리 술독 2개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내기는 주량이야. 나보다 많이 마시면 내가 이기는 거고, 먼저 쓰러지면 내가 이기는 거야. 어때? 충경이 술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졌다 싶었습니다. 도깨비가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알 수 없었으나 신이라는 것들이 인간보다 못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경은 표정 하나 안 바꾸고 말했습니다. 받겠소. 도깨비가 히히 웃으며 먼저 들이켰습니다. 술독 하나를 단숨에 비웠습니다. 충경도 받아서 마셨습니다. 1독, 2독, 3독. 충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4독, 5독.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래도 충경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깨비는 10독, 20독을 아무렇지 않게 마시고 있었습니다. 결국 충경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풀썩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도깨비가 무릎을 탁 치며 웃었습니다. 하하하, 내가 이겼다. 충경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를 말하시오. 도깨비가 눈을 가늘게 뜨며 충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흥, 이 선비 놈, 쓰러지고도 저리 태연하구나. 도깨비가 두 번째 내기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리기다.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에서 저 너머 절까지 먼저 돌아오는 쪽이 이기는 거다. 어때? 충경이 소나무가 있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로 보아 왕복 10리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도깨비는 불꽃으로 된 몸이니 바람처럼 달릴 것이 뻔했습니다. 이것도 졌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충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겠소. 두 사람이 나란히 출발선에 섰습니다. 하나, 둘, 셋. 도깨비가 불꽃처럼 쏘아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충경은 가능한 빠르게 달렸습니다. 수미터까지 차올랐습니다. 저 멀리 앞에 도깨비의 불빛이 보였다가 사라졌다가 했습니다. 충경이 절 앞에 다다랐을 때 도깨비는 이미 돌아오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충경이 방향을 돌리는 순간 그만 발을 헛디디어 들판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진흙탕에 온몸이 빠져버렸습니다. 간신히 기어 나왔을 때 도깨비는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하하하, 두 번째도 내가 이겼다. 충경은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2번을 졌습니다. 도깨비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선비 양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슬슬 저승장부를 꺼내야겠군. 그런데 충경이 가만히 말했습니다. 잠깐. 아직 한 판이 남았소. 세 번째 판도 내가 지면 깨끗이 승복하겠소. 하지만 내가 이기면 약속대로 나의 승리인 걸 인정하시오. 도깨비가 잠시 굳어 있다가 풀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좋아, 좋아. 그 말은 맞다. 선비 양반이 제법이군. 세 번째 판도 결판을 내야지. 세 번째 내기는 뭘로 할까? 도깨비가 팔짱을 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 겨루기야. 내가 문제를 낼 테니 내가 맞히면 내가 이기고 못 맞히면 내가 이기는 거야. 단 내가 내는 문제는 딱 하나. 풀 수 있겠어? 충경이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내시오. 도깨비가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이냐? 이 네 가지를 맞춰라. 틀리면 하나라도 내가 이기는 거야. 충경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깨비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어때? 모르겠지? 모른다고 해. 그럼 놔줄게. 충경이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가는 것은 은혜이요. 도깨비의 눈썹이 실룩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은 마음이요. 도깨비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은 꿈이요. 도깨비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은 은원이요. 은혜와 원한은 바다보다 깊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깨비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맞다. 맞아. 틀림없이 맞아.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가장 오래 가는 건 돌 아닌가? 돌은 1000년이 가도 남아 있잖아. 충경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돌은 부서지지만 은혜는 몇 대를 내려가도 남습니다. 도깨비가 다시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군. 그럼 가장 빠른 건 바람이잖아? 바람도 산에 막히면 돌아가지만 마음은 산을 넘어 단번에 갑니다. 도깨비가 머리를 긁적이었습니다. 달콤한 건 꿀이잖아? 꿀은 혀에만 닳지만 꿈은 온몸이 달콤하지 않습니까? 도깨비가 한참 생각하다가 마침내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졌다. 졌어. 이 선비 양반한테 졌다. 그러더니 배를 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하하하하. 도깨비가 선비한테 지다니. 아이고 창피해라. 창피해. 충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고른 내기 종목에서 결국 내가 이겼소. 도깨비가 배를 치며 웃다가 멈추었습니다. 맞다. 하. 그렇게 됐네. 좋아. 선비 양반. 내가 이겼다. 소원을 말해봐. 충경이 말했습니다. 소원은 하나요. 강채화라는 여인과 혼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오. 도깨비가 코를 실룩했습니다. 허. 그게 소원이야? 돈을 달라 해도 되고 벼슬을 달라 해도 되는데 그게 소원이야? 그것이오.
도깨비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근데 그 강채화라는 처녀, 아버지가 욕심쟁이라며 그 아버지가 안 허락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어. 사람 마음을 억지로 바꾸는 건 도깨비도 못해. 춘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거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도깨비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그건 나도 모르는 거야. 내가 그 시험을 채점하는 것도 아니고. 춘경이 말했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소.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때만 정신이 맑고 몸이 건강하도록 도와주시오. 합격은 내 글로 하겠소. 도깨비가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선비 양반, 나 이제야 알겠는데 내가 인간 중에 제법 괜찮은 인간이구나. 과찬이오. 좋아, 들어주마. 다음 과거 시험날 몸과 정신을 맑게 해주지. 단 그 이상은 내일이다. 충분하오. 감사하오. 춘경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도깨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주량 내기 말이야. 내가 5독을 마시고도 다시 일어났잖아. 보통 인간이라면 3독에 골아 떨어지는데 대단해. 나 그거 마음에 들었어. 춘경이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난하게 살면 술이라도 3개 마실 줄 알아야 버텨지는 법이오. 도깨비가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하하하. 그렇구나. 그럼 잘 가거라. 선비 양반. 다음 과거 날을 기대해. 도깨비가 불꽃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공동묘지에 혼자 남은 춘경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빛이 동쪽에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춘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데 말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순탄하게 흘렀다면 좋겠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경에게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강채화가 보낸 쪽지가 또 왔습니다. 아버지가 다음 달 초하루에 혼인 날짜를 정했습니다. 상대는 의금부 나리의 아들입니다. 선비님,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춘경이 손을 떨며 쪽지를 접었습니다. 의금부 나리의 아들이라 하면 권력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강 부자가 그쪽 집안과 손을 잡으면 사업도 더 잘 될 것이니 기를 쓰고 밀어붙이는 것이 뻔했습니다. 다음 달 초하루, 그것은 불과 보름 뒤였습니다. 과거 시험은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춘경은 밤새 생각했습니다. 보름 안에 어떻게든 강 부자를 막아야 하는데 아무 뒷배도 없는 가난한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춘경의 뇌리에 무언가가 번뜩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깨비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춘경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공동묘지에는 파란 불이 돌아다녔습니다. 춘경이 소리쳤습니다. 도깨비, 나 최춘경이요. 나와 보시오. 불꽃이 쑥 모여들더니 도깨비가 나타났습니다. 선비 양반, 또 왔어. 과거 시험 날짜가 아직 안 됐잖아. 부탁이 있소. 부탁. 내기에서 이긴 소원은 이미 말했잖아. 그건 알고 있소. 이번엔 내기를 또 하겠소. 도깨비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오호, 또 내기를?
이번엔 질 수도 있는데 알고 있소. 이기면 강채화의 혼례를 보름만 밀어주시오. 그것만 해주시오. 도깨비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본래를 미루는 건 내 능력 밖이야. 내가 강 부자도 아니고. 춘경이 말했습니다. 그 집안이 혼례 준비를 하다가 사소한 탈이 나도록만 해주시오. 큰 해는 안 되고 그냥 날짜만 조금 미루도록 그것은 할 수 있지 않소? 도깨비가 코를 긁적이었습니다. 뭐 그 정도야 할 수 있지. 혼례날 입을 옷이 늦게 만들어진다거나 하인들이 배탈이 나서 혼례 준비가 더뎌진다거나 몇 날 며칠 비가 와서 혼례를 미룰 수 있게 한다거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그거면 돼요. 좋아. 그럼 내기 종목은 내가 정해. 이번엔 이야기 내기야. 이야기? 그래.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쪽이 이기는 거야. 우리 둘 다 이야기 하나씩 하고 더 재미있는 쪽이 이기는 거지. 반정은 내가 하고. 춘경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판정을 당신이 한다면 공평하지 않지 않소? 그러면 우리 말고 세 번째 심판을 세우지 뭐. 저기 저 무덤 속 귀신한테 물어보자. 도깨비가 손가락을 튕기자 무덤 사이에서 허연 것이 스르르 피어올랐습니다.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춘경은 두 눈을 꼭 감았다가 떴습니다. 귀신이 졸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왜 나를 깨워요? 여기 이야기 심판 좀 봐줘. 귀신이 하품을 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빨리 해요. 도깨비가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깨비가 100년 전에 겪었다는 저작거리의 장사치 이야기. 무덤 속 원한이 서린 귀신을 풀어준 이야기. 산신령과 씨름을 해서 진 이야기. 이야기마다 생생하고 박진감이 넘쳐 귀신도 졸음을 잊고 빠져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귀신이 말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꽤. 이제 춘경의 차례였습니다. 춘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춘경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선비가 어머니의 소원 하나를 안고 상경하여 겪은 일들, 강 부자에게 당한 일들, 움막에서 달빛에 의지에 공부하던 일, 그리고 오늘 밤 이 공동묘지에서 도깨비와 내기를 한 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기 위해 다시 이 자리에 온 것까지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귀신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춘경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재미있었습니까? 귀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도깨비 이야기가 더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춘경이 고개를 끄덕이려는 순간 귀신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분 이야기가 더 마음이 갔어요. 이야기는 신기해야 재미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재미있는 거잖아요. 도깨비가 멈추었습니다. 귀신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살아있을 때 가난하게 살다 억울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비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이 선비분이 이겼어요. 도깨비가 잠시 입을 다물고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 도깨비가 귀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귀신이 다시 무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깨비가 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 양반, 이번 내기도 내가 이겼다.
올해 날짜 보름 미뤄주마. 그 안에 과거에 붙어서 강 부자 앞에 나타나봐. 춘경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하오. 도깨비가 돌아서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선비 양반, 그 귀신 말 들었지? 이야기는 마음이 움직여야 재미있는 거래. 넌 그 마음으로 과거 시험 답안지를 써. 그러면 반드시 붙을 거야. 도깨비가 사라졌습니다. 춘경은 다시 새벽빛이 스미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 숨겨진 진실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춘경도 몰랐고, 강채화도 몰랐고, 강부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도깨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고, 먼저 춘경이 어떻게 두 번째 내기나를 보냈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춘경이 혼례 보름 미루기 내기를 마치고 움막으로 돌아오던 새벽, 동이 터오는 하늘 아래서 춘경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깨비가 둘 다 봐주었으니 이제 내 몫을 해야 한다. 춘경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하인 차림의 사내 하나가 움막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최춘경 선비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북촌 유대감 댁에서 왔습니다. 대감 어른께서 선비님께 잠시 뵙고 싶다 하십니다. 춘경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유대감이라면 30년째 경사를 가르쳐온 이름 높은 학자 어른이었습니다. 그런 어른이 왜 자기 같은 무명 선비를 찾는단 말인가? 하인을 따라간 유대감 댁은 북촌 한복판의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계신 어른이 춘경을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안께 자네 글을 본 적이 있네. 춘경이 어리둥절하여 앉았습니다. 소인의 글을요? 3년 전 과거 시험장에서 내가 부심으로 들어갔는데 불합격 답안 중에 자네 글이 있었네. 글이 너무 아까워서 이름을 기억해 두었지. 춘경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불합격이었습니까? 글이 너무 솔직하였네. 벼슬아치들이 좋아하는 지레 말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게 문제였지. 하지만 나는 그 글이 좋았어. 유대감이 찻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는 달라. 주심이 바뀌었어. 이번엔 자네 같은 글이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을 걸세. 그래서 자네를 찾은 게야. 한 달만 내 서재에서 공부하게. 내가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짚어줄 수 있어. 춘경이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어찌 이런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게. 나는 좋은 글을 쓰는 사람이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고 싶을 뿐이야. 어떤가? 춘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하여 춘경은 과거 시험 한 달 전부터 유대감의 서재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유대감은 엄하면서도 따뜻한 스승이었습니다. 자네 글의 힘은 진심이야. 그걸 절대 잃지 말게. 지레를 더하려 하지 말고 더 솔직하게 써. 선생님, 솔직한 글이
합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심은 나와 오랜 친구야. 그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어. 나를 감동시키는 글을 가져와라. 그게 이번 시험의 기준이네. 충경이 눈을 빛내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한다는 말. 도깨비도 유대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충경은 알 것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힘이 있는 것은 결국 마음이라는 것을 유대감 댁에서 한 달을 지낸 충경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진 마음으로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도깨비가 처음에 충경의 발목을 잡은 것 기억하십니까? 사실 도깨비가 발목을 잡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묘지 한복판에는 충경의 아버지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 옆에는 오래된 쌀독이 묻혀 있었습니다. 충경의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도깨비와 내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버지도 이 공동묘지에서 도깨비를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내기에서 이겼고 도깨비에게 소원 하나를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도록 마르지 않는 쌀독 하나를 주시오. 도깨비가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쌀독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충경이 공동묘지에 온 것을 보고 그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은 것은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쌀독을 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충경이 내기를 청해오는 바람에 도깨비가 신이 났어 이야기가 길어진 것이었습니다. 도깨비는 내기가 끝나고 충경이 돌아간 첫 번째 밤 이후에 아버지 무덤 옆에 묻혀있던 쌀독을 충경의 움막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충경이 움막 문을 열었을 때 쌀독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에는 쌀이 가득했습니다. 쪽지 하나도 붙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맡겨둔 것이다. 도깨비. 충경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도 말씀을 못 드렸고 돌아가신 뒤에도 못 갚아드린 그 은혜가 이런 방식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충경은 그날부터 매를 채우며 공부했습니다. 과거 시험날 도깨비가 약속한 대로 충경의 몸과 정신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충경은 붓을 잡고 도깨비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이야기는 마음이 움직여야 재미있는 거야. 충경은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채화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쌀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붓을 놀렸습니다. 심사관들이 나중에 말했습니다. 이번 과거에서 이 답안지만큼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글은 없었다. 충경이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장원이 아니라 새 읍내를 다 아울러 으뜸으로 뽑히는 장원이었습니다. 충경이 장원급제를 하였다는 소식이 한양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강 부자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마침 강채화의 혼례 날짜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뤄진 참이었습니다. 강 부자는 불이 났습니다. 뭐? 그 거지 선비놈이 장원 급제를 했다고? 강 부자가 사흘을 앓다가 억지로 몸을 추스르고 나왔습니다. 그때 충경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더기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장원 급제한 신관 차림으로 말을 타고 하인들을 거느리고 강 부자의 대문 앞에 당당히 선 것이었습니다. 강 부자가 대문을 열고 나오다가 굳어 버렸습니다. 충경이 말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장인어른, 강 부자의 눈이 금방이라도 빠져나올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이라니. 소인 최충경. 장원 급제 후 채와 낭자와 혼인하기 위하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강 부자가 씩씩거렸습니다. 안 돼! 우리 딸은 의금부 날이 댁으로 간다고! 그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경의 장원 급제 소식을 들은 마을 유지들과 이웃들이 모두 강 부자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강 부자, 장원 급제한 사위를 마다한다고? 허허, 의금부 댁 자제와 장원 급제 선비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선비 쪽이 낫지 않나. 강 부자가 두리번거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기에게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때 강채화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채화가 충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선비님, 기다려 주셨습니까?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을 보고 강 부자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충경이 강 부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소인은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날 내어 쫓기고 모욕당한 것도 지금 이 자리에서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청합니다. 채와 낭자와의 혼인을 허락해 주십시오. 강 부자가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나한테 원한을 안 품는다고?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사람은 원한을 오래 품으면 자기 가슴이 먼저 무너집니다. 충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 부자가 눈을 빨갛게 하고 충경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때 강 부자 등 뒤에서 채화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행복한 것을 원하시면 이 사람과 보내주세요. 아버지와 딸이 오래 마주 보았습니다. 강 부자가 두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을 떨구더니 푸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고집불통 같은 년, 기어코 이 아비 뜻을 꺾는 거냐? 채화가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강 부자가 충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 수 있겠나? 충경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장인어른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강 부자가 한참 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한다. 동네 사람들이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혼인은 그달 안으로 치러졌습니다. 충경은 이후 벼슬길에 올라 청렴하고 고든 관리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자기 살림을 나중에 챙기는 드물고 드문 관리였습니다. 강채화와는 해로하였고 어머니는 한양으로 모셔와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사셨습니다. 강 부자도 세월이 가면서 사위 충경의 사람됨을 보고 마음이 많이 풀렸습니다. 말년에는 자기가 살아온 방식을 뉘우치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강 부자가 춘경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위, 나는 평생 돈을 모으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네. 그런데 채화가 웃는 것을 보면서 깨달았어. 행복이라는 건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웃는 것이라는 걸. 춘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그 말씀이 소인이 3년 동안 배운 것보다 더 깊은 가르침입니다. 강 부자가 껄껄 웃었습니다. 이놈아, 나한테 배울 게 뭐 있다고? 두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세월이 참 사람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춘경이 관리가 된 뒤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해 흉년이 들었을 때 춘경이 다스리는 고을에 굶주린 백성들이 넘쳐났습니다. 조정에서는 세금을 제때 거두라고 독촉하였지만 춘경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거두면 죽는 사람이 나온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 상관이 호통을 쳤습니다. 최형감, 조정의 명을 어길 셈인가? 춘경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것이라 했습니다. 이 고을 백성들이 살아야 나라가 살아납니다. 저는 그 가르침대로 할 뿐입니다. 결국 춘경은 파직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감이 조정에 춘경을 두둔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관리 하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에 이런 관리가 드뭅니다. 그리하여 춘경은 파직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어렵더라도 바른 길을 가면 결국 알아봐 주는 이가 생기는 법입니다. 춘경이 만년의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공동묘지에서 도깨비와 내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강 부자에게 원한을 품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원한은 자기 가슴만 태운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도깨비와 내기를 정말 하셨습니까? 춘경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춘경이 매년 공동묘지에 갔어 막걸리 한 사발을 놓고 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면 그 사발이 언제나 비어 있다는 것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최 대감이 도깨비 친구가 있다더라. 그게 사실인가 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최춘경이라는 사람이 가난하고 멸시받고 쫓겨나면서도 마음 하나를 잃지 않았고 그 마음이 결국 모든 것을 이끌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뀌었고 세상도 바뀌었지만 춘경의 그 마음만은 끝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음력 7월 춘경은 혼자 공동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무덤에 술 한 잔을 올리고 쌀독 옆에 막걸리 한 사발을 놓았습니다. 언제나 다음 날 아침에 보면 그 사발이 깨끗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하하하하하하. 하는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춘경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시오, 도깨비 양반. 자, 이렇게 했어. 최춘경과 도깨비의 내기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춘경이 끝내 원한을 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쫓겨나고 멸시당하고 빼앗길 뻔하고 그 모든 서러움을 가슴에 돌처럼 쌓아두는 대신에 춘경은 그것을 공부의 연료로 쓰고 글 쓰는 마음의 불씨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도깨비도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신기해야 재미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야 재미있는 거야. 이것은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삶이 아니어도록 마음이 진실하면 그 삶이 진짜 재미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 부자라는 사람도 결국엔 바뀌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쉽게 안 바뀐다 하지만 곁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언제고 바뀌는 것이 또한 사람입니다. 춘경이 원한을 내려놓은 것이 결국 강 부자의 마음도 서서히 녹인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같이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세상에 진짜 무서운 도깨비는 무덤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요. 욕심, 시기, 원한, 이것들이 진짜 도깨비입니다. 그 도깨비들과의 내기에서도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춘경처럼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 오는 밤 썩은 고목 아래 책 읽는 소리 누구냐 가난한 선비꼬리 우스워 심심한데 나랑 놀자 배고파서 꼬르륵 소리냐 전동 소리 쾅쾅 소리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방망이가 심판해 줄 테니 다시 폭발하듯 가자. 내기해 전부 걸고 내기해 이 밤이 다가도록 끝까지 한번 놀아봐.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기적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느냐. 얼씨구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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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나와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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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나와라 뚝딱 어디 한번 덤벼봐라. 내가 지면 쌀도 가득 채워주마. 으하하하하